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펜타닐 관세 10% 철폐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대치가 완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 속 매출과 EPS가 컨센을 소폭 상회했고, 아마존은 AWS 중심의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며 AI와 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회담 계획을 밝히며 AI 반도체 공급 신규 계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열풍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내년 물량을 모두 완판했고, 6세대 HBM4 성능도 기대를 웃돌았다며 사업 확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했던 하루였고요. 12월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발목을 잡으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2bp 상승하면서 3.6% 터치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스 통해 보셨겠지만 젠슨왕,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가졌죠. 특별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삼성의 HBM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정도 코멘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젠슨왕 CEO가 한국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는 뉴스들 함께 점검하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AI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돈, 특히나 34조 원 규모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규장과 시간 외에서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컨센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예상치 부합 혹은 2% 정도 미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가 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티 쪽에서는 7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하는 아침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10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갈등은 어느 정도 좀 봉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빅딜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관세 인하 폭이 생각보다 좀 적었고, 특히나 더불어서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특히나 여러 정상회담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 여러 각도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극과 극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약간은 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소화를 좀 했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우후죽순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제 내용 마감 증시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 완화 소식이 좀 전해졌지만 대형 기술 기업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실망감이 시장이 좀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시장에는 분명히 훈평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에 대해서 20%의 관세에서 10% 낮추고 중국도 이제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풍이 불어서 잘 될 것으로 됐는데 정작 투자자들은 빅테크 실적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전날 발표된 어쨌든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MS라든가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제 대형 기술주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장이 이제 혼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어쨌든 광고 호조로 2.45% 상승했고 시간의 거래까지 합치면 3% 넘게 상승했었는데 메타는 약간 문제입니다. 이제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MS도 클라우드 성장이 어쨌든 둔화로 우려로 2.92%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AI 경쟁 심화로 이제 비용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AI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 서버 구축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열풍 중심에 있죠. 엔비디아가 전날 이제 2% 정도 떨어지면서 전날 돌파했던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이제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AI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기대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시장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AI 평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속도보다는 실적이라든가 밸런싱에 좀 더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빅테크 실적의 내부 요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은 엇갈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캐펙스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한 34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어제는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300조 원이 어제 하루 동안 좀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애플도 실적 발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시간 외에서의 반응과 엇갈린 반응이 나온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한 2시간, 3시간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존이 정말 서프라이징했습니다. 아마존이 사실상 이제 온라인 쪽에서 테무라든가 쉐인의 어떤 반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역시 AI였습니다. AWS가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했고요. 3분기 매출이 1,802억 달러로 어쨌든 시장 전망치이 1,778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AWS와 광고 부분이 상당히 예상을 매출을 웃지면서 실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소비 회복과 물류 효율성이 개선된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원래 정규장 때는 좀 3%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가에서는 소비 둔화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AI 부분이 성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어쨌든 1% 내외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상치에 어쨌든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3% 넘게 거의 4% 가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은 1,025억 달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애플은 순이익이 높다는 겁니다. 2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적을 견인한 게 역시 이제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모델이 사랑을 많이 받나 봅니다. 어제 이제 젠수당 CEO와 이제 우리나라 CEO들이 만날 때도 이제 아이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모델별 최대 100만 달러 이상이 인산된 가격 책정이 성공을 거뒀다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플의 새로운 정책이 있죠. 구독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인데 이게 15% 이상 증가하면서 어쨌든 애플페이라든가 아이클라우드 등 구독형 서비스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긍정
긍정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라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인데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이 부분이 분기 실적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두 기업의 어쨌든 깜짝 실적은 최근 부진했던 빅테크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평가가 되고 다만 앞으로 AI 중심으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은 이커머스긴 한데 관심도는 클라우드 쪽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성장폭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M7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아마존의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장세를 보면 20%기는 한데 그래도 2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아이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아이폰 매출도 잘 안 나왔고 중국 쪽 매출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연말에 매출이 좀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은 좀 더 베팅을 해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1조 달러 상장이고요. 오픈 AI가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초대형 IPO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로이터 통신에 이제 나온 건데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픈 AI가 기업 공개 IPO를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고 이걸 통해서 최소 6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장 신청서는 내년 말쯤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 상장은 2027년을 목표로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가 지금까지 이제 비상장 상태로 막대한 투자금과 고성장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사실 지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자본 확대 맥락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상장 IPO에 대한 어쨌든 배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로 약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형 자본의 수요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는 사실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막대한 운영과 자본이 투여되는데 지금 어쨌든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IPO는 이제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자본 공급의 전환을 하려는 전략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의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장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오픈 AI입니다.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스페이스X는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기업 가치가 1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이 이제 단순한 성장 기업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의 축을 하는 기업이 어쨌든 IPO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 기술 섹션 전반 특히 AI 생태계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스크와 기대가 병존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IPO에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부담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냥 행동해도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매 분기마다 매 시기마다 충족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거대 규모가 되면 이제 규제 리스크라든가 시장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것처럼 규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의 IPO 관련한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검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X나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초대형 이벤트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의 상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상장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단숨에 뭐 빅3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변화 정도를 이제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업 가치의 공식화와 시장 신뢰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어쨌든 있던 오픈 AI가 투명한 재무 구조와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어쨌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면서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자본력이라든가 기업의 덩치를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AI 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재편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거품론이 일고 있지만 이건 사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마 오픈 AI가 주력이 되는 오픈 AI가 들어옴으로써 오픈 AI 상장은 단순한 한 기업의 상장이 아니라 AI 기술 전반의 가치 산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AI 스타트업이 빅테크의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 내 AI 자산 비중에 대한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이 어쨌든 성장 산업에서 진입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시장 구조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AI의 어쨌든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변화라든가 축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화를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거품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PO 이후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급으로 시장 진입도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값 하락 외이고요. 이달 초에 4,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 시세가 한 달 만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락으로 바뀐 이유, 분위기 변화에 따라서 분위기 변화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잠깐 보시면 4,000달러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에 28일 날 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이 12월 물이 트로이 온스당 3,979.21달러에 이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4,300달러를 넘어섰던 상승세가 꺾였는데 지금 이제 4,0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빠르게 오른 금값에 이익 실현을 하는 꼭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미중 관계가 약간 좋아지는 이런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명분을 찾으면서 이걸 이익 실현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고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사후 분석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주식시장대로 돌아가고 있고 금시장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거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상황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 투자 매력이 그럼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세 차익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넣던가 다른 데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에 넣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조정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연말에 어쨌든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불안적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시세가 재차 방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4,0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 시장하고는 그렇게 많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약화된 부분, 그리고 워낙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금값이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분위기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금 시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건지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볼까요? 뭐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은 좀 들고요. 금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낮을수록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에 금 시세가 다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이 금시세가 단순한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지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의 통화 기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금시세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조정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둘째 글로벌 경기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수준입니다.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어쨌든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전쟁이라든가 갈등, 특히 갈등이 중요한데 금융 불안이 재부각될 경우 이제 투자자는 다시 금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이러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흐름이라든가 수급 동향입니다. 금은 이제 재화가 이게 한정돼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처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물론 연금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의 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감안을 본다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강한 매도세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이라든가 조정 구매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값에 있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780억 달러 AI 도박입니다. 메타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메타는 이제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좀 하겠다라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 후에 직접 CEO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의 공격적인 투자를 두고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잉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좀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전략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이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메타가 지금 상황은 썩 AI 쪽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좋은 성적을 내는 상당수의 많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 사업이 좀 늦게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클라우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GPU를 생산하거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산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데 메타가 이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AI 투자를 앞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건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 어쨌든 AI 천재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픈형으로 냈던 상당수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폐쇄형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AI 기술 경쟁에서 오픈AI라든가 구글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픈AI와의 경쟁에서는 자신들이 폐쇄형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전환을 한 것이고요. 구글이나 뭐 다른 곳과의 경쟁에서는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재를 모으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카주타가 장 마감 후에 어쨌든 660.0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제 AI 프라에 대해서 과잉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부담의 수익성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것 같아요.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싱이 정확하게 메타가 지금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확장은 향후 플랫폼의 핵심이긴 하지만 지금의 속도와 규모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AI 경쟁에서 뒤질 경우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판단에 어쨌든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 기술을 패권을 잡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메타가 지금은 무리하게 이렇게 AI 투자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사업 없이도 대규모 AI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가 자신들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떨어지면서 상당히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안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세를 가야겠다. 메타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AI 모델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한 외부 고객들과의 서비스 판매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면 뭐 합니까?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게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야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없이 이런 부분이 사실 수익화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타의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사용자 경험을 AI와 결합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클라우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과 이런 걸 연계한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렇게 가는 방향이 늦었지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AI 칩 하나 흔들리는 미국 패권이고요. 미 의회의 공화당 핵심 인사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이란에 무기급 우라늄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풀어본다면 미국의 인공지능 우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감을 표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 하원의 이제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에 있는 존 물리나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된 경쟁사인 중국에 최신 AI 칩을 팔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그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을 반도체에 판매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무기급 핵무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첨단 기술이 곧 전략 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최근에 어쨌든 미중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AI 기술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현재 이제 AI 반도체에서 절대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엔비디아도 이제 이 규제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성능을 일부 낮춘 수출용 칩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완화 버전조차 공화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AI 반도체는 군사용, 산업용 사이버 기술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를 단순한 수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이슈로 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엔비디아라든가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어쨌든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엔비디아 수출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변화가 좀 있겠죠. 이게 근데 영향은 잠깐 있겠지만 이쪽으로 대세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 중국에 대한 시장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기업 실적과 주가 하락에도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손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거치겠지만 젠슨항 CEO가 늘 이런 위기를 염두에 두고 돌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향후에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AI 칩을 둘러싼 미중의 어떤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빼고 AI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겠다는 생각은 어쨌든 극단적인 생각이 하나일 뿐이지만 어쨌든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중국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 꽤 있는 편이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진격의 메모리인데요. 하나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4분기에도 또 한 번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과 메모리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매출이 24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2%나 늘어난 수치였고요. 매출도 39%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10조 클럽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률 47%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23% 수준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고요. 이런 실적을 이끌었던 주역은 단연 HBM 덕분이었습니다. 전체 D램 출하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HBM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제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체질로 전환이 됐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와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3분기 기준으로 해서 D램 출하량이 7% 늘게 됐고요. 그리고 가격도 6%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서버용 고성능 D램과 HBM 모두 수요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가격이 11%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출하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무려 70% 넘게 출하가 늘었던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증권은 이런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13조 8천억 원이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4분기에 경신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고 조정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서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D램 가격이 9%, 그리고 낸드 가격이 12% 정도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서서 AI 열풍이 만들어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시작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의 생산 물량이 전량 매진, 즉 솔드아웃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건 HBM만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반 서버용 D램이나 낸드, 그리고 SSD까지 선 주문이 이뤄진 상태고요. 이런 흐름들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를 늘렸다가 또 공급이 넘치게 되면서 다운사이클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그런 엣지 디바이스에도 AI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와 PC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모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진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메모리가 AI 메모리다. 자, 그렇다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HBM 출하량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62%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위치가 AI 시장의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도 지금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에 HBM4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 M15X 공장에서 양산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집중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또 미국 인디애나 패키지 공장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AI 메모리 열풍이 이제는 HBM을 넘어서서 범용 메모리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PC용 디램 평균 가격이 10.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무려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낸드 플래시 가격도 또 9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서 메모리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반등 흐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AI 서버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요즘 HBM 생산에 굉장히 모든 자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반 디램이나 낸드 생산이 비교적 줄게 됐고요. 그 결과 이쪽 범용 메모리 쪽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 역시나 지금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70만 원까지 제시한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사이에 SK하이닉스 주가가 최저가였던 24만 원대에서 지금은 56만 원대까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단순한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자세한 주가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어제도 2% 가까이 오르면서 5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4분기 대한 실적 발표와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HBM4 출하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HBM 생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범용 디램 공급이 제한이 된다면 이번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고요. 4분기에도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에서 시작된 AI 메모리 호황이 이제는 디램과 낸드, SSD까지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목표 주가 6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AI 시대 핵심 부품은 더 이상 GPU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AI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시장에서는 그 엔진의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서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에 대한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요, 호황 아래 비수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4분기에도 업황을 거스르는 깜짝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동률이 무려 98%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이 키움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의 3분기 성적표와 또 AI와 전장산업이 가져온 변화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이번에 발표했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은 2조 8,89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6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한 수치였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9%로 시장 예상치였던 2,485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번 실적의 중심에는 바로 컴포넌트 사업부라고 불리는 MLCC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4%로 삼성전기 전체 실적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MLCC의 가동률이 98%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분기보다는 8%포인트,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3%포인트나 높아진 수치고요. 그럼 MLCC 가동률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AI 서버와 자동차 전장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AI 서버와 자동차 전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의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MLCC 생산 라인이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MLCC가 과연 뭐길래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걸까요? MLCC는 쉽게 말해서 전기의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일단 전류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들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서 기기 내부의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전자 부품인데요. 하나의 스마트폰에는 1,000개 이상, 그리고 AI 서버나 전기차에는 수만 개의 MLCC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고용량과 고내압 MLCC, 즉 고성능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서버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가 전력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MLCC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는 크게 3가지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부문을 살펴보시면은요, MLCC 부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MLCC 사업 부문이 3분기 매출이 1조 3,81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15% 증가하게 됐고요. 지금 AI 서버용과 자동차 전장용 제품들이 이렇게 MLCC 부문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문을 살펴보시면 패키지 솔루션 매출입니다. 이 부문의 3분기 매출은 5,932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즉 FC-BGA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6% 늘게 됐습니다. 특히나 서버와 네트워크용의 FC-BGA 공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문에서 해당 제품 비중이 50%,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시나 최근에 AI 가속기, 이 GPU 패키지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문을 살펴보시면요. 바로 광학 솔루션 매출 부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3분기 매출은 9,146억 원이 나오게 됐고요. 전년보다 이건 역시 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전장용 렌즈 공급이 이 광학 솔루션의 매출을 극대화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키움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기의 4분기 전망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의 4분기 매출을 지금 2조 8,253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35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이뤄지는 비수기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전기는 이번에도 예외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산업용 MLCC가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확산과 GPU 생산 증가로 인해서 산업용 MLCC의 사용량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장용 MLCC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와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의 수량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덕분에 컴포넌트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1%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최근 3년 평균이 4%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MLCC의 가동률도 4분기에는 9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장 라인이 여전히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MLCC의 호황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MLCC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4분기 실적이 반전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말은 보통 재고를 줄이는 시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시점에도 실적이 버티게 된다면 수급이 매우 타이트하다, 즉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MLCC 업황이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오게 됐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가동률이 90%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재고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내년부터 MLCC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LCC 부문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성장축은 FC-BGA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AI 서버가 확산이 되면서 AI 가속기용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키지 솔루션 부문 역시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과 함께 차세대 AI 가속기용 기판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또 내년에는 새로운 고객사들을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지금 AI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두 핵심 부품, 바로 MLCC와 그리고 FC-BGA가 이런 삼성전기의 양대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한편 최근 MLCC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용량 산업과 전장용 MLC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기,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TDK 정도뿐입니다. 특히나 AI 서버용 MLCC는 GPU 고객사들의 그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게 되면서 삼성전기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 강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선 전장용 MLCC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AI 서버용 산업 MLCC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차세대 전장용 카메라 공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서버와 전장, 로보틱스 등 이런 신응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인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매수 유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어제장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 좀 넘게 빠지면서 2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키움증권의 목표가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이번 3분기에는 사상 최대 매출과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MLCC의 가동률이 98%, 그리고 AI 서버와 전장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 상태에서도 지금 생산 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고요. 키움증권은 이런 상황을 두고 MLCC 호황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AI 인프라의 심장부에 서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슈부터 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역시나 좀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는 점 먼저 장 초반부터 흔들렸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펜타닐 관련해서도 이제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요. 히토류 수출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유예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는 됐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출이 좀 증가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지금은 좀 악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메타가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장중에도 크게 급락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에이펙 관련이죠. 그리고 여러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슈퍼위크인데 이제 반 정도는 좀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미중 정상회담도 끝나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의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제 장을 보자면 오후 들어서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흐름을 보자면 사실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출발은 강하게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점점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재료 소멸의 단계로 가는 걸까요? 요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재료 소멸보다는 네.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월봉을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10월 달은 추석 연휴라는 긴 연휴가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거래일도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숨가쁘게 좀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탁포인트 이 자리에 나와서 거의 상승론자, 상승 추세론자로서 시장 괜찮으니까 버텨보세요. 좀 조정 나와도 괜찮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11월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일 때는 시장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을 뭐 대부분 반납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이제 다시 한번 3,500포인트로 돌아가는 거냐 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은 에이펙 행사라는 큰 재료를 소멸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뭐 어떠한 이벤트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 자체는 약간은 기간 조정 내지 조금의 가격 조정으로 좀 이뤄갈 수 있다. 고로 11월 달 시장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약간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전체적인 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어떠한 테마가 있어가지고 뭐 AI 테마가 올라가든지 어떠한 테마가 있어서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원전, 뭐 전선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전형적인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이 오지만 어쨌든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시장은 4,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되는 상승 추세로는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10월 달 내내가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11월 달은 분명히 조정장이 올 거라는 약간은 저는 예측을 하면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을 한 30% 정도는 비중을 좀 챙겨 놓으시면서 11월 달에 조정장을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상승장으로서 계속해서 지수를 좀 크게 좀 끌어갔던 좀 강세의 장이었다면 11월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럴 때 약간의 현금화하는 전략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주, 반도체 위
위주가 되겠죠. 어제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의 세부 성적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젠스원 CEO와 또 이재용 회장이 만나기도 했죠. 여러 가지 반도체 안에서의 모멘텀들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실적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안에서의 실적들을 보니까 이제 DS 부분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역시 반도체 HBM에 대해서 지금 탄탄한 실적이 확인이 된 건데 이 안에서의 이 모멘텀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의 지금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볼 때 DS 부분을 뜯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는 원래 잘했고 DS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을 꼭 뜯어서 보셔야 되는데 DS 부분에서만 일단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좋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좋은 분위기긴 한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꼭 비교를 해야 되는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또 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사업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S 사업부와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1.9조입니다. 거의 12조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7조가 나온 거예요. 네. 물론 SK가 당연히 돈은 더 벌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한꺼풀 더 걷겨서 보신다면 영업이익률 차이도 좀 큽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 DS 부분에서 한 14% 정도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는 4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속도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HBM을 절대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가격 결정권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건 물론 HBM의 납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D램의 왕자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에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보다 그러면 이익률이 낮으니까 나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D램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D램이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D램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엔 삼성전자도 같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고요. 저는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의 DS 실적을 제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적자폭을 많이 감소를 시켰고 방금 말씀드린 DDR5라고 하는 D램 쪽에 대해서도 D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또한 HBM4는 아니지만 HBM3E까지 전체적인 고객사를 좀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저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서도 결국에는 4분기 실적도 저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영업이익 지금 확정 실적 안에서도 세부 성적표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지금 D램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만큼 DS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탄탄하게 잘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HBM3 공식화가 또 됐죠. 엔비디아 안에서의 납품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도 지금 더욱더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삼성전자는 또 상승하고 SK하이닉스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젠스원 CEO와의 만남 안에서 어떠한 선물 보따리가 나오게 될지도 반도체 안에서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의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11월, 12월에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정한 장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역시나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는 발언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미중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죠. 여러 가지로 좀 유예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슈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09% 하락하면서 4,083포인트 선쯤 지나가고 있는데요. 4,100포인트가 어제 오후에 좀 깨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좀 순환매, 다시금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그래도 상승장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9% 상승하면서 8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합니다. 0.48% 상승하면서 10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전략들 세워보고 있죠. 확정 실적도 잘 나왔고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의 4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연일 계속 고점을 좀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2% 빠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은 0.82%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부터 3주간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이제 거래가 중단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현대차가 2%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 네이버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젠승환 CEO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후장까지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오늘 로봇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장에서부터 좀 로봇 쪽 관련돼서 좀 종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시연하고 있고요. 이 밖에 엔젤 로보틱스 13%, 뉴로메카 클로버까지 여러 가지 로봇주들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다 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에이펙 행사가 좀 굵직한 이슈였던 한미 회담 그리고 미중 회담이 좀 끝나게 됐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이 점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아침 상황에 이 코스피가 좀 하락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점이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판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필 조정이 나오는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매수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약간은 자꾸 깨림칙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현물 쪽을 보는 것보다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기간에 한 5조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현물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포지션은 없지만 선물에서 지금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마도 오늘 시장은 좀 하방으로 외국인들은 베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다만 이게 뭐 만연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대해서 매수가 이제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들어 올려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즘에는 수급을 보실 때는 현물 수급보다는 선물 쪽의 수급을 여전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저께 깐부치킨 회동으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현대글로비스가 한 8%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가장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고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젠슨항 CEO와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왜 만났을까? 그들의 교집합은 뭘까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오늘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로봇 쪽에 대해서 NV링크가 들어가면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글로벌스를 필두로 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테마라고 하니까 오늘 참 뭐 이런 표현 들으면은 맞을지 싶지만 6개 테마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주예요.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니커 FNG, 교촌 FNB, 뭐 마니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면 오늘 탈출의 각을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쪽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 외에 일단 네이버, 현대차, 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에이펙 기조 행사 전에 네이버 뭐 이수연 대표하고도 젠스랑 CEO가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AI 테마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반대급부적으로 시장은 좀 잘 버텨주는 대신 떨어지는 거는 어저께 급등을 보여줬었던 핵 연료 추진 잠수함 관련이죠.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장 조금 이따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깐부치킨 회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테마성의 종목들만 일단 시장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까지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젠스아 CEO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좀 흔들고 있는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러면 먼저 현대차, 좀 완성차 쪽으로의 모멘텀 좀 먼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안에서 현대차만 좀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4% 넘게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또 로봇 간의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먼저 완성차 쪽으로의 좀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있었죠. 근데 25%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좀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서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음봉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기대감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세론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좀 시연을 해준 만큼 완성차 안에서의 전략도 어떻게 좀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완성차는 우리가 이제 한 9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기억하시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는 보유하신 분, 그때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바로 어저께의 정말 길다막한 음봉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저께 세론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라고 하면서 관세가 15%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는 있는데 냉철하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는 0%였습니다. 그게 15%로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물론 25에서 15로 낮춰준 건 좋은 뉴스지만 없던 게 생긴 거로 다시 돌아보면 좀 좋지 않고 제가 자동차주들이 어저께 떨어진 이유를 곰곰이 연구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15% 관세율 다 좋게 협상을 받지만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쟁사인 도요타라든지 유럽 자동차도 똑같이 15% 관세를 맞습니다. 그만큼 출발선 자체가 똑같았고요. 관세가 들어오기 전에 한미 간의 FTA 협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 FTA 협상이 우리나라만 지금 자동차 부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차와 유럽 차 대비 우리나라 차가 2.5% 쌌던 거를 기억을 한다면 지금 15%는 어쨌든 도요타 자동차와 유럽 자동차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꼭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동차 부분이 세론 역할을 하면서 좀 내려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야? 자동차 지금부터 사볼까?라는 의견에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가는 중심 축은 AI입니다. 그 AI와 자동차는 약간은 이격이 있어요. AI와 자동차가 붙으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뭐 아니면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뭐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AI 테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순풍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말했었던 그런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지 지금은 성급하게 따라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25%에서 15%로 이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제 출발선이 좀 같아지게 되고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죠. 관세 부담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 만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주로 좀 연결해서 여쭤볼까요? 이제 현대차 안에서도 사실 로봇 관련된 좀 모멘텀도 같이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너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 흐름 보였을 때 올라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현금화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틀린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 때 로봇주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였고 네, 불안하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비싸다. 실제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한 전문가로서 네. 또 감히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도 저는 좀 오버슈팅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을 따라가서 나 이제부터 매매해가지고 10% 벌어야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이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재정상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좀 봐야 되는 테마지 뭐 로봇주가 간다고 해서 성급히 따라붙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봇주 안에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정도 좀 확인해 봐야겠죠. 11월 1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어제 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주 관련해서도 같이 이슈가 있었고 이러한 랠리들 앞으로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 이 안에서의 테마 안에서의 전략들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저께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다 보니까 네. 화장품이라든지 엔터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게 조금 더 냉철하게 또 살펴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이제 화장품을 많이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고 있긴 합니다만 북미라든지 중동, 유럽, 일본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져서 화장품이 더 잘 팔린다는 옛날 개념인데 시장은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 됐던 우리는 올라가는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화장품 테마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제약 바이오 다음으로 화장품,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이쪽이 많이 눌려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너무 갖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이제 11월 달에 조정 장세가 오고 조정 장세가 오면 개별 종목 장세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튀어 오를 텐데 그때 주도가 될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와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도 화장품 쪽에 대해서 많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실적이 탄탄하고 거기다가 화장품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수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이제는 약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고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서의 전략들 챙겨주셨는데요. 살짝 힌트는 주셨지만 바이오 종목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사실 바이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도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안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섹터로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바이오를 옥석을 많이 골라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은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 그런 거는 단기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이라든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 예전에 우리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땡땡땡 사태부터 뭐 이런 사태처럼 지금은 바이오의 속을 장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웬만해서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탐구하시고 스터디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 본다면 저는 비만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 테마를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경구용이라든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근육량 손실을 덜하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테마를 꼭 잡아보신다면 저는 연말에는 이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님께서 그 전부터 완성차 미뤘을 때 지금도 잘 갔던 흐름 이렇게 시연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섹터라든지 바이오 종목들 지금 볼 자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모멘텀까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펀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시장이 약간 엇갈리면서 갑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빼고 있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면 뭐 크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뭐 미국 상대 지수가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하락을 했던 원인을 좀 돌이켜 본다라면은 이제 눈치 보기가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적 기대감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도 뭐 글로벌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반도체 잘 갈 것이다, 뭐 HBM3를 제품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블랙엘 제품, 엔비디아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가? 이게 항상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판매를 할 겁니다. 반도체 산업 더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앵무새 하나 붙잡아서 반도체 좋을 것 같아? 좋다고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살 때가 항상 고점이 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코스피가 4천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계좌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좋다 했던 내용들을 종목을 산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계좌를 보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신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종목을 산 게 나쁜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종목을 비쌀 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조명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너도 나도 이제 손을 뻗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또 실적이 또 다시 이제 또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주가라는 건 결국에 기업 가치를 또 이제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항상 현재 가치로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늘 변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지금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뭐 0.3%에서 한 0.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겁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한 2%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별로 걱정은 안 하고 모양이에요. 특히 어제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곧버스입니다. 특히 어제 기관이 1조 넘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수를 갖고 있던 게 사실은 또 이 곧버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곧버스가 인버스를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인버스 상품 같은 게 보통 기술적인 대응을 많이 하는데 곧버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나면 안 되는 거 2배로 베팅을 걸겠다는데 네. 이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 무조건 마이너스 가된다. 공매도 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CR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 다 보고 가겠다라는 포지션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현물 쪽은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맞아요. 포지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IT 기업들이 주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러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잘 간 종목 때문에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IT 비중이 좀 과다하게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대응을 할 때는 어떤 종목이 뭐 사실 주식 수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는 데 있어서 일종의 리밸런싱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2% 조정이 온다. 뭐 그게 크게 겁먹을 사항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추세들이 우리가 지금 4,000P에 있다 보니까 네. 안착을 하다 보니까 네. 2%를 이탈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오늘 4,079입니다. 2% 이탈하면은 3,999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4,000P 깨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또 뭐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대중 언론에서도 4,000P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조금 이렇게 간당간당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3대 지수 때문에 좀 거래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단 수급 추적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개월 순매수 현황과 1개월 순매수 현황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121봉 그리고 21봉 요 두 개의 순매수 전형을 조금 참고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들을 가려진다면은 네. 조정에도 크게 여파 없이 잘 수익을 만드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이었다가 또 낙폭을 굉장히 또 줄여가려고 시도는 나오네요. 0.09%까지 낙폭 좀 줄여가는 구간에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2% 정도 내외 조정은 괜찮다라는 사인 같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오늘 3개 같이 좀 열어볼게요. 일단 오늘 보면 사실 젠스낭 트레이드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치킨 회동이 있었죠. 그래서 치맥 회동이 있어서 여기에서 관련해서 오늘 일단 6개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AI 로봇 쪽에서 협력을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거고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로봇을 보면 클로봇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력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잘 가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요. 오늘 이제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이랑 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연설하기 전에 네이버랑 SK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AI 소프트웨어 쪽도 잘 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K 쪽도 기대감이 좀 높죠. 특히나 이제 SK라고 하면 유리기판 쪽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도 오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 오늘은 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힘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관세 15%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어제 그 힘을 좀 유지하지 못한 채 종가를 좀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중에 D&D 파마텍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화이자가 메스라 인수 추진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런데 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메스라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이가 원래 화이자 쪽에서 7에서 10조 원 이야기가 나왔고 노보노 쪽에서 12조에서 13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더 높은 금액으로 노보노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메스라랑 연관이 있는 D&D 파마텍이 좀 오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조회 상위에 있기는 한데 오늘 한 10%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상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쌍끌이로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것처럼 오늘은 젠스낭 트레이드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스낭 CEO가 한국 기쁘게 할 거다. 기쁠 만한 소식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AI랑 로보틱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준 상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이미 분위기는 시장에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따라가 봐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보면요. 항상 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젠스랑 CEO가 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흔히만 반응이 나오고 있죠. 반응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입니다. 고수는요. 체리브로를 사야죠. 고수는 체리브로랑 하림을 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뭐냐면은 지금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증세가 또 좋으니까 또 이런 밈 주식도 활성화된다는 맞아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를 좀 더 집중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탄력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항상 선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럼 여기서 왜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30% 40%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지금 정체가 돼
돼 있습니까?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수급의 동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수급은 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지션 자체가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물론 반도체 성장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가면 또 뭐가 할까요? 전력 설비주 갈 거 아니에요. 전력 설비는 인프라입니다. 가치주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이 뭔가 고르게 순환이 되고 또 선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가 시장을 선도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져서 나머지 제반 사항들이 빨리 뒷받침이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악성 재고 너무 많다. 삼성전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막 오만 곡소리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미끄렀어요? 4만 원대까지 미끄러졌잖아요. 그때의 그 아찔한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10만 원 전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젠상 CEO가 계속 좋은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힌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HBM 제품에 대한 이제 수혜들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이 피지컬 AI 부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제 SK에서 또 이제 회담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젠스랑 CEO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도였던 걸로 알아요. 그때 젠스랑 CEO가 이제 그 IR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얘기했어요. 자, 근데 지금 로봇 지금 만들고 있나요? 로봇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은 로봇에 들어가는 고도로 집적화된 칩들을 계속 이제 많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칩에서 우리는 선두자를 유지를 하지만 앞으로 이 로봇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갑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많이 갑니다, 그리고 머신함 갑니다, 용접 로봇 갑니다. 뭐 앞서서도 우리 코너 앞에서 로봇주 이슈 지금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거는 뭐다? 우리가 좀 시장의 판을 좀 더 크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커졌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빨리 되냐가 관건입니다. 옛날에 2020년도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삼성전자 96,800원 갔잖아요. 왜?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재택근무했어. 이게 영원할 줄 알았죠. 우리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도 보세요. 저도 아침에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출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AI로 대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직장인분들도 그때가 좋긴 좋았는데 어쨌든 일을 하려면 또 출근해야 되네.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전망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지금부터 좀 더 빨리 가려면은 뭐가 이제 돼야 되느냐? 로봇 산업 지금도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데이터 센터가 빨리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60일 이내 전력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신속 명령을 지금 서명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력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국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말해서 건물 하나 뚝딱 지었고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꽂았으니까 콘센트 꽂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기가 뚝딱 나가지가 않아요. 왜? 이거를 만약에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전소까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발전소가 다 경기권에 지금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발전소를 전력을 보낸다고 하면 만들어진 전기를 전선 타고 보내면은 당연히 유실되는 전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실되는 전력을 포함을 해서 실제로 거기 현장에 도달해서 쓰는 전력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걸 뺏어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전력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단순히 해라, 콘센트 꽂아라, 코드 꽂아라라고 한 데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뜸할 때는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고 이거를 또 이제 할당을 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병명사의 수혜자가 돼요. 자, 우리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장사는 무조건 잘 된대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 더 비싸게 부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주가 조금 뜸하다. 이럴 때 이제 순환매가 잠깐 올라오는 것들이 뭐 LG CNS라든가 뭐 SDS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강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KNX나 가비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움직이 다시 또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중축이 돼서 특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AI가 주축이 돼서 지금 이끌어지는 것 중 가장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곳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가 중심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젠슨 CEO가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해서 또 좋은 이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과거처럼 또 너도 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포지션을 맞추시면서 익절가만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삼성전자 우르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이탈됐을 때 나는 지금 내가 10% 정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뭐 오늘 시가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56만 원인데 내가 한 53만 원에 밀리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주가가 한 5% 정도 밀린 것 같은, 한 4%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이때는 내가 한 2% 매도했다가 뭐 나중에 좀 조정했을 때 좀 그거 다시 사야지라든가 이런 이제 세분화된 디테일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지수가 또 힘을 좀 내주긴 하네요. 코스피가 다시 강보합으로 좀 올라오면서 4,100선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선물 이야기 살짝 좀 했는데 그중 하나로 이제 GPU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GPU가 한 13,000장 정도 돼서 여기서 추가로 2030년까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짜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을 해준다면 그 공급한 GPU를 한국형 독자 AI 모델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될지도 주된 관심사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로 잠깐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오늘 아마 SK 때문인지 유리기판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잠깐 이 반도체 하위단에서 테마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순환매 과정 속에서 오늘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타이밍들을 활용해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SKC죠. 정확히는 이제 SKC가 그렇죠. 이제 유리기판 쪽 때문에 맞아요.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SKC가 사실은 유리기판 지금 매출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그쵸. 조금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비로소 최근에 좀 나왔던 게 28일이에요. 28일 날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반짝 상승했다 주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시 어디 나요? 다 이제 화학 제품 쪽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잘 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왜냐,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 투자를 하겠다. 그럼 만약에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 기판주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뭐 게임 체인저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뭐만 하면 다 게임 체인저래요. 뭐 게임 뭐 너무 뭐 지금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너무 네. 게임에서만 하는 거는 그나마 주식시장 잘 갔을까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한 3,700까지 미끌렸을 때도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가려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0일 동안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특히나 이 최근에 주가 탄력이 높을 때 기관은 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계속 순매도세예요. 네.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좀 더 탄력이 높은 종목으로 갔으면 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SKC도 좋긴 하지만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샀다든지 아니면 SK 다른 하이닉스도 쪽으로. 지금 좀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쪽을 먼저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만능주의라는 어떤 뭐 삼성전자 만능주의, SK 하이닉스 만능주의 이런 건 없다라고 봅니다. 항상 투자는 우리가 순환매가 또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지금처럼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기는 마음도 항상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 즉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했을 때 물량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마시고 익절가 손절가를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들이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일 단위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 움직임이 좀 나와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면 JNTC가 한 6.8%, SKC가 1.8% 정도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섹터의 힘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일단 관세는 극적으로 15%로 타결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서명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는 좀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관세를 매긴 상태에서 우리가 판매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라서 상반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규모나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관세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있었냐라는 걸 이제 좀 추산을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 자체가
관세가 줄진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관세 영향이 있는데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네. 이건 의외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어떤 때 이슈가 있었냐면은 1분기 때 이슈가 좀 많았어요. 상반기 기준에서는 4월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슈가 나왔냐. 자, 우리 자동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다 이제 매장에 있잖아요. 예, 은행 텔러처럼 고객이 오면은 영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전단지도 뿌리시고 하시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인 매출은 거의 다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소형 매장들이 여러 브랜드의 차들과 계약을 해서 그 차를 이제 대어놓고 매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딜러들이 브로셔 들고 가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금융업계로 치면은 한국의 딜러들은 약간 은행 텔러 같은 느낌이고요. 오히려 미국의 딜러 같은 경우는 보험세 회사 같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찾아가가지고 이거보단 이게 좋고요, 이런 옵션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커런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딜러들이 영업을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물량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때 현대차 되게 싸게 샀다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관세 이거 한국산 자동차 25% 땅땅땅 이렇게 하면서 4월에 때려버리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4월에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딜러도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이거 다음 달 관세 영향 때문에 25% 올라갑니다. 우리 무관세로 살려는 거 이거 가격이 지금 예를 들면 6천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억짜리가 1억 2천만 원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냥 일단 사고 보겠죠. 이제 사야죠. 그게 3월에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차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현대가 3월 달 같은 경우 13% 매출이 늘었고요. 포드도 19%, 도요타 7%, 혼다 13%입니다. 그러니까 주문량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후속타가 뭐냐면 이제 2분기도 매출 자체는 유효하게 의미 있게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가 급감했다는 거는 네. 팔고도 남는 게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추산으로는 약 8천억 원 정도가 현대차가 지금 타격을 입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도 당연히 했었고 정부는 5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세 영향을 타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합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또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했던 의존도를 탈피하자는 현대차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손실폭을 많이 좁혔던 거예요. 좁혔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15%라고 해서 그럼 사격이 없을 거냐? 그건 아니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8조 정도 손실에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관세 협상 그래도 10% 깎아준다고 하니까 뭐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동차 뭘로 만듭니까? 철강 만들잖아요. 알루미늄하고 철강 만들잖아요. 그럼 관세 아직 50%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도 여전히 저가 공세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경기가 지금 내수 자체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유럽의 고급 브랜드 차량들이 내연기관으로 중국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던 거를 지금 라인을 전부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북미 시장 따라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경쟁자가 미국 시장의 경쟁자가 지금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경쟁자가 늘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도 소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부품 생산해주는 그 자회사였던 모트리스, 유니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들이 이제 현대차 수준으로 우리 성과사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시위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현대차 이제 울산 공장하고 기아 있는 광명 공장이 좀 완성차 쪽이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공장 매출 돌아가는 게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동화 공정을 계속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DF,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인 공장을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싱가포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가 관세 협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분기 때 실적 손실을 봤을 때 대비를 한다면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가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까지는 아직은 철강 관세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담이 우리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주가가 뭐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와 관세 협상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손바뀜이라는 느낌보다도 네. 조금 더 이제 실적 장세로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개인 투자들의 중심이 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6개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의 수매 시간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죠.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25만 원 선에서 26만 원에서 25만 원 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진입할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대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긴 음봉이 좀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니까 크게 올라왔다가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에 대한 회복세가 현재는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안에서 탑픽 종목 하나 좀 꼽아볼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현대차 기아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완성차에 대한 관세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타격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미 전동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출도 잘 나와, 영업이익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보전했고요. 특히나 이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뭔가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는 내 회사 자본이 굉장히 높냐 낮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또 이번에 올해 8월인가요? 이때 이제 비즈니스 CEO들을 모임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로봇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로봇 액추에이터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SDF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불 꺼놓고도 공장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그 봐야지 뭘 보일 거 아닙니까? 불 꺼놓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해진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쓰지 않더라도 자동화가라는 개념이 이번 달에는 어떤 차량 종류가 뭐 차종이 좀 덜 팔렸네. 그러면 이 차종에 대해서 생산을 좀 일시적으로 줄이고 다른 차종을 좀 늘려야겠네.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이 상황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종단에 있는 산업은 결국엔 로봇 산업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그룹이 계속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부터 계속 아틀라스 개발하고 로봇 산업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인화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반 로봇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높은 시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 미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생산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모비스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결국 수혜는 모비스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주는이 내가 먹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제 좀 오늘 시장이라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네. 손절가 29만 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오늘도 이제 29만 원 선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전부터 3주 전부터 반영이 되어 있던 상태고 다행히 지금 서명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미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바뀜에만 대비를 하신다면 29만 원 이탈은 뭐 단기간에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기준 목표 주가는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행 주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추가 탄력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밴드 내에서 이 수급 동향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 31만 6,500원. 그런데 이제 상반기까지 본다면 35만 원 정도 열어주셨고요. 29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매수 상위 창구에 JP모건 이름이 좀 보이긴 하네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9월도 탄탄하고 10월도 봤을 때는 지금 어제까지 4거래일 제외하고는 지금 10월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 실적이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죠. 참 바쁜 한 주였습니다. 에이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에이펙 개막과 함께 오늘 시장을 달굴 새로운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출발을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줬지만 지금은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99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유지했던 이유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회복해준 모습들이 지금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인데요. 개인이 일단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 오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들의 물량 덜어냄의 정도가 좀 큽니다. 1,700억 원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차지해주고 있고요. 기관 홀로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이 1.9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모두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오늘 0.31%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과 화학이 1%대의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 쪽이 좀 강합니다. 임상 예정이 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요. 게다가 글로벌 기업인 일라일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제약주들이 좋은 흐름 받아가 주고 있다는 점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송 장비나 기계 쪽도 오늘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금속과 유통 그리고 섬유 의류 쪽이 지금 현재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젠슨왕 CEO와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회장이 치킨 회동을 진행하게 됐죠. 이 안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모빌리티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이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현재 0.77%의 상승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기업 모두 사실 젠슨왕 CEO, 이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로 인해서 구체화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는 로봇주들의 흐름이 강세인데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게도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의 급등세가 또 눈에 띕니다. 1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상 예정인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겠다, 인수전을 벌이겠다라는 소식에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수혜주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일정 앞두고 젠슨왕 트레이드가 강세입니다. 만났다는 기업과 만날 거라는 기업들, 이 관련주들 특히나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젠슨왕 CEO는 오늘 에이펙에서 특별 연설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지고 왔다던 한국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어떤 내용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